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첫 방문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 조금 전 도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로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순방을 가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이 국민들의 경제 활동과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번 동남아 순방의 의미 좀 더 짚어주시죠. 한마디로 이제 저는 경제와 안보라 봅니다. 동남아시아, 아시아는요 세계 5대 경제권으로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두 번째로 큰 교역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문제가 주로 이제 현안이 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또는 이제 핵실험 이런 이제 그 한미일 회담이나 G20에서는 상당히 안보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까.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경제와 안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일단 동남아시아 첫 방문이시지 않습니까?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그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경제 협력도 있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 지지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새 정부가 이제 아세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번에 아마 발표하는 계기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아무래도 또 안보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북미일 안보 협력도 중요하고요. 다만 뭐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 그 유엔 총회처럼 회담 자체 형식이라든가 그 성사 자체에 목매는 모습, 이런 모습은 보이지 말고 실제 성과를 내오는 그런 순방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방 기간에 이 아세안 정상들과의 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일 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핵실험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인가,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 그 한미일 회담하고요, 그다음에 양자 회담은 이제 주제가 좀 다를 것 같아요. 한미일 회담은 이제 그 한미일이 공통 관심사, 이게 바로 이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그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이런 게 아마 한미일 회담에서 나올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한미 정상회담은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 문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현안도 나오고, 또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 회담도 만약에 열린다면 강제징용이나 또는 위안부 문제 이런 게 의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상황은 아닙니다라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좀 추진하고 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적어도 지난 유엔 총회 당시에 그런 해프닝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본 측 언론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는 뭐 지난번에 그 해프닝이나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실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막연히 한일 관계 회복이라든가 협력 관계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어떤 한일 관계를 위한 어떤 회담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목표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한일 관계 회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이제 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를 결부시키면서 한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다소 이제 굴욕적인 입장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용하면서까지 어떤 성과가 구체적이지 않은 한일 정상회담에 너무 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 또 예를 들면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한미일 협력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부분의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 한일 정상회담 자체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제 지난 9월 뉴욕 순방 중에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했던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과 관련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순방엔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MBC도 그렇고 야권도 굉장히 강력하게 언론 탐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만 드리면요. 첫째는 이제 그 MBC의 저는 자업자득이다. 당연한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정쟁 있잖아요.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외교 안보에서는 최소한 국익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MBC 보도를 보세요. 가사에게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혼자 말씀으로 들릴락말락하게 가사, 비속어를 썼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고 그리고 미국에 알리고 이게 국익에 맞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이게 그 자막이 지금 전문가들이나 또는 이제 그 음성 자동 인식기 AI는 그대로 이게 바이든이라고 읽어내지 못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자동 음성 인식기도 읽지 못하는 걸 임의로 이게 자막까지 달아가지고 보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까지 통보하고 이게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전용기 태워가 편의를 제공하는 거는 국익을 위해서 이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게 국익을 훼손한다면 저는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첫째 제 주장이고. 자, 두 번째, 언론 탄압은 이게 무슨 탄압입니까? 언론 탄압은 어떤 게 언론 탄압이냐? 옛날에 DJ 정부 때 중앙일보 기자가 이제 북한의 정상회담 잘못 보도했다고 청와대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예 기자실을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정상회담 갈 때 탈북민 기자라고 조선일보 기자를 아예 배제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언론 탄압이에요. 이게 언론 탄압. 이번에는 이게 민항기 타고 가서 다 취재하고 다 하잖아요. 무슨 탄압인 게 있습니까? 저는 언론 탄압 운운한 자체가 논리 안 맞다. 이래 봅니다. 네. 이 한마디에 응축돼 있다고 봅니다. 기자는 보복에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어딘가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 또 그 BBC 로라 비커 기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글로벌 퓨전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언론 탄압 또 취재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특정 MBC만 이런 보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봤는데 모든 방송사에서 똑같은 자막을 달고 방송을 했던 사안인데 특별히 MBC만을 찍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권에 반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할 경우에 이러한 방식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언론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결국에 언론 전체에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대하는 게 된다면 과연 정부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비판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노린 조치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 명백히 언론 탄압이고 취재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이 야3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요청드리고 국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우리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책임자들의 진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내각 전면 쇄신, 총리 사퇴, 관계 장관과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파면을 포함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장외투쟁의 첫 발을 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 속에서 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상의 장외투쟁에 돌입한 배경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수사의 칼날이 이제 턱 밑에까지 왔잖아요. 정진상까지 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탄 갑옷을 하나 더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첫째,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힌다? 이제까지 이게 국정조사로 진실이 밝혀진 역사가 있습니까? 진실이라는 건 이게 강제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지. 국정조사는 이게 정쟁으로 말싸움하다 끝나지. 수사권도 없는데 무슨 진실을 밝힙니까? 네. 오히려 이게 경찰, 검찰이 밝히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검. 저도 이게 특검은 찬성합니다. 근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법을 만들든 상설 특검하든 구성하고 사무실 얻고 수사관에게 뽑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이게 몇 달 걸리잖아요. 수사라는 게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야죠. 이 말은 이게 저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고 그래도 이게 부족하면 특검은 그때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바로 특검 주장은 오히려 이게 그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이 아직은 이른 상황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것을 놓고 이 국민의 여론을 좀 등에 업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좀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미 제출된 국정조사 계획안은 현재 야당 정부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적 여론도 지지가 높죠.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좀 확실히 규명하라는. 다만 정부와 대통령 또 여당이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사가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 내지는 국정조사가 정치적 논쟁만 촉발한다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국정조사권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적 책임 외에 정치적 책임,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그것에 대한 입법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1단계로서 국정조사권이 발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언제 그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만을 가지고 그거의 여하에 따라서 국회가 조치만을 취한다고 하면 국회의 기능이 왜 필요하고 국정조사권을 왜 부여했겠습니까?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의 당사자고 책임의 핵심에 있다고 보면 수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수사 초기에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고 정치적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위직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만 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용산서 정보개장에 또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실체에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정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찰은 수사 계속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하고 수사 결과가 또 국회 국정조사에서 인용이 되면서 실체에 접근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당이나 또 정부가 이 부분을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지금 국정조사를 놓고 역시 맞선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야3당, 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그때에도 계속해서 반대, 그러니까 국정조사 처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좀 하리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 지금 국정조사를요. 지금 하는 건 이게 오히려 수사에 저는 혼선을 주고 방해가 된다 봅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수사하고 있는 대상을 계속 출석해라 마라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방해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여야가 합쳐가지고 국정조사를 해도 진실이 밝히는 게 쉽지 않은데 야당이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정쟁, 정략적인 공격밖에 안 되지. 여기서 이게 야당 단독 국정조사에서 무슨 새로운 진실을 밝혀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다 보이잖아요. 과거에 어느 국정조사에서 시원하게 검경이 못 밝힌 사실을 밝혀낸 예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역사를 되돌아보면 저는 뭐 진실이 보인다고 봅니다. 네, 네.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하여간 이 정부에 들어와서요. 모든 어떤 뭐 이와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사건이 왜 수사의 그 결과로서만 귀결되고 그것이 어떤 정의이고 사실관계의 결론인 것처럼 말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회는 왜 있는 겁니까?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을 행사하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국정의 책임을 묻고 또 새로운 대책을 국회가 마련해서 입법안으로 상정하고
이런 것이 상권 분립에 맞는 어떤 이 국가 운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자꾸 수사만을 가지고 그거 결과에 따라서 국회가 대응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사회적 참사 이번 사건과 같이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그리고 이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이런 참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책임지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먼저 앞서서 해야죠. 수사기관의 결과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을 퇴장 조치했던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사적 필담이었는데 왜 두 번이나 일으켜서 사과를 하게 하고 퇴장 조치까지 했느냐라면서 강하게 당내 의원들도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비교적 이선 후퇴 선언 후에 좀 잠행을 하던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좀 강하게 전면에 나서서 비판을 한 것, 이건 좀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 저희 보수 국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주호영 원내대표의 조치가 좀 과했다 이런 게 비판 여론이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좀 심한 거 아니냐. 아마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런 여러 여론 기류를 반영해서 발언을 한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 사건이요 비교할 게 옛날에 추미애 장관 있죠.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왔을 때 법사입니다. 그때 윤한홍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한테 질의할 때 아들 황제 휴가 있잖아요. 아들 문제. 그때 추미애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냐면 이게 소설 쓰고 있네. 소설 쓰고 있네. 거의 다 들릴 정도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국회 모독이 아니고 그냥 이게 글씨로 사적으로 이게 웃기고 있네. 사적으로 글 쓴 거예요. 말로 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게 사과를 몇 번 했습니까? 근데 추미애 장관 소설 쓰고 있네. 국회를 모독하고 사과는 했습니까? 사과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때 추미애 장관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설 쓰고 있는 소설은 되고 코미디 웃기고 있는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형평이 안 맞잖아요. 따라서 주호영 대표가 쫓아까지 낸 거는 이게 저는 과잉 조치다. 사과를 했으면 어느 정도 이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게 기존의 선례를 보더라도 맞지 않았나 이래 보입니다.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은 지금 여당 몫으로 해서 주호영 대표께서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국회를 대표한 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주요 우리나라 권력계 핵심 기관에 대한 어떤 국회 죄송합니다. 감독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위원장이시죠. 국회 전체의 입장에서 당연한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질의 과정에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사안 자체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이 인식이 어떤 예를 들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것과 견주어서 똑같은 처분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개씩 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된 질의가 이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진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국회 권위에 대해서 모독하는 행위로 비춰는 건 당연하고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정파를 떠나서 당연히 취했어야 될 조치라고 봅니다. 예, 두 수석의 퇴장 조치에 대해서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또 서로 다른 입장을 냈거든요. 그 입장 듣고 저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장제원 의원이 그런 분위기가 없는 걸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 알고 있습니다. 퇴장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의 진행을 아마 제가 맡아 있었으면 매우 원활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보는 견해 차이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퇴장을 시킨 게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예, 이 사안을 두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입장이 각기 다 다릅니다. 이 배경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김기현 의원의 그 견해 동의를 하는 이런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적인 대화가 좀 이게 부적절하니까 사과를 하고 또 이게 김은혜 수석은 또 다음에 이게 눈물까지 흘리면 또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퇴장은 이게 과잉 조치다. 그 적절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추미애 장관의 선례를 보더라도 그때는 사과도 없었고 아무 이게 추방도 없었잖아요. 따라서 너무 이게 그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팀장이었던 이용 의원, 여당이 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켜주지 못하느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과 이용 의원이 윤 대통령의 심중, 즉 윤심을 좀 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뭐 대통령실의 기류가 이상민 장관은 이제 그 책임을 당장 묻기는 어렵다. 이런 기류가 아닌가 이렇게 저도 느끼고 있고요. 뭐 제가 보더라도 이게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인 포괄적인 면에서 이런 책임 말고 과연 이게 뭐 파면이나 지금 당장 이게 그 그만둘 만큼 특별한 이게 잘못을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적 참사나 대형 사고가 있으면 이게 무조건 내각 총사태, 총리 사태, 심지어 이게 대통령까지 하야해라 이런 이게 주장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이게 무책임한 주장으로 봅니다. 일단 책임 소재를 먼저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청장은 어떤 잘못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청장은 어떤 잘못을 했고 행안부 장관에게 어떤 잘못이 있고 이걸 한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지 이게 공정하지 무조건 이게 그 경찰을 지휘하니까 사퇴해라 파면해라 이거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이런 기류가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거취를 계속해서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런 기류 속에 민주당이 향후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분이 있어야 되죠. 물론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법적 책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이상민 장관 또 한덕수 총리가 이 사건 초기에 보였던 반응, 태도 또 발언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와 같은 참사 내지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막을 수 없었던 사고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보지 않고 본인의 보고도 늦었고 적정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의 책임도 상당히 크죠. 이게 지금 이 사법적으로 적용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그 사법적 책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주무장관으로서 또 경찰을 통솔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분명한 책임이 있죠. 게다가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또 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이 이 진상규명에 접근한 수사기관들도 어떤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바라보는 또 희생자 유가족 또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참사가 사회적 갈등으로 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어떤 적절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를 102회나 언급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면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때 추미애 장관 소설설에 이때도 소설가 협회에서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계속 이게 소설로 저는 비유하는 게 소설을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압수수색 영장 있잖아요. 정진상은 이제 107번 언급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102번 언급된 거 아닙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그 정진상 이분의 모든 불법 행위, 부정처사 수뢰라든지 또는 이제 부패방지법이라든지 또는 정치자금이나 정검멸 이 대부분 이게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은 공범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게 102번, 107번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정진상도 계속에 3인 성호라는 말 씁니다. 제 기억에 조국 장관이 썼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썼죠. 근데 정진상도 3인 성호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3명이 없는 호랑이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그 3인 성호로 허군지 아니면 이게 인적 물적 증거에서 탄탄하게 뒷받침된 이런 데 그 팩트인지 이거는 재판해 보면 저는 금방 이게 진실의 순간은 다가온다 이래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내용이 명기돼 있긴 합니다만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강하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정진상 실장 역시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단연코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요. 이재명 대표가 102회 언급됐다는 사실 자체가 김용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정진상 실장의 이 뇌물수수 등 범죄 관련해서 오히려 관련성이나 공모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검찰의 처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든가 증거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만 적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러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일시에 김용, 정진상과 이런 일을 했었다. 수의 언급으로 끝날 수 있을 텐데 왜 102번이나 언급했냐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는 혐의가 아직 찾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용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 혐의요. 지금 유동규까지 돈이 전달된 데까지는 확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건 지난번 기소사실에서 다 확인이 된 거니까요. 근데 유동규 부원장에서 김용 부원장까지 간 부분에 대한 직접 증거라든가 이런 거 아직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용 부원장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뒷받침하고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관련자의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거론해 놓는 겁니다. 일종의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한 각본이죠. 사전 각본을 짜놓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거에 기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확인해 들어갈 텐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 또 검찰이 밝히고 있는 증거관계를 통해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거나 알았다거나 지시했다거나 공모했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검찰이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제가 보기에 그 공소장이에요. 위례 그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18번, 그다음에 그 두산건설 성남FC 있죠? 거기는 30번 언급되고, 그다음에 김용의 공장은 57번, 그다음에 정진상의 영장에는 102번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결국 이 이재명 대표 없이는 하급 직원들의 범죄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최종 결재권자가 성남시장 이재명인데 그거 빼고 배임으로 이게 1,800억 어떻게 엮습니까? 김만배 씨나 다른 분들을 최종 결재해주고 이번에 그 정민용 변호사나 김민걸 회계사 다 이게 대면 보고 직접 한 거 이익 구조를 설명하고 이익결만 한다 다 대면 보고 했잖아요. 근데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모든 혐의의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공소장에 그런 식으로 이름이 많이 언급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네, 일단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또 대응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영장 발부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을 강제로 저지하거나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실제 기소하고 법정 그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그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 수사가 이제 바로 이재명 대표로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간에는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혐의나 수사가 이어져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거를 가지고 일단 정치적 액션으로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서 이 사건을 지금 이 전국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국면으로 몰고 가기 위한 어떤 예정된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강력하게 대응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